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전화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안 일어나셨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우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당연함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망자 중 상당 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임종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실제로 준비된 가정은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 우리 집에는 아직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닥치면 완전히 당황합니다. 지금 뭘 해야 하지? 누구에게 연락하지? 어떤 순서로 처리하지? 질문만 쏟아져 나오고 답은 없습니다. 최근 한 복지관 설문조사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80%가 가정응급상황 대처법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경험담들을 들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무작정 이웃집부터 뛰어갔다. 너무 당황해서 1시간 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인터넷 검색입니다. 응급상황 대처법, 집에서 응급환자 발생 같은 검색어가 급증하는 시간대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는 정확한 것과 부정확한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됩니다. 지역별로 절차가 다르고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가 달라서 일반적인 정보만으로는 실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준비의 차이는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준비된 가정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70대 부부가 몇 년 전부터 만약 우리 중 하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를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괜한 소리라고 했지만 주변 일들을 보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병원 번호, 장례식장 정보, 가족 연락처, 의료 기록, 복용 약물 목록까지 정리했습니다. 장례 방식에 대한 서로의 의견도 나누어 두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의 보관 장소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인은 당황했지만 준비된 목록을 따라 차분히 조치를 취했습니다. 119 신고, 담당 의사 연락, 장례식장 예약이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방식대로 모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은 가정들은 혼란 속에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당황해서 불필요하게 비싼 선택을 하거나 중요한 절차는 놓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 간 갈등입니다. 급작스럽게 여러 결정을 내려야 하니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고인을 편안히 모시는 것보다 갈등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장례 기간을 정할 때 3일장을 해야 한다는 자녀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니 1일장으로 하자는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매장과 화장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어느 장례식장을 이용할지, 조문객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등 모든 것이 논쟁거리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평소 가족과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직 건강한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나 불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사고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듯 만약의 상황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이대에서는 이런 준비가 더욱 현실적입니다. 부모님은 고령화되고 우리 자신도 중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언제든 이런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이후 가정의 대부분이 향후 10년 안에 가족의 임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중 누군가는 먼저 떠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복잡한 법률 지식이나 전문 의료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알아두면 됩니다. 첫째, 응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알아두는 것입니다. 119 신고부터 사망 확인,
사망진단서 발급까지의 과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연락해야 할 기관들과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병원, 장례식장, 관공서 등의 연락처와 각종 서류들의 위치를 정리해둬야 합니다. 셋째, 각 단계별 주의사항을 알아둬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지역별로 다른 절차들과 비용 정보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선택에 따라 과정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섯째, 가족 간 의견을 미리 조율해 두어야 합니다. 장례 방식, 예산, 기간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해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막상 그 순간이 되면 감정에 휩싸여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잘 보살피고 마지막 순간에도 존중과 예의를 다해 모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고인을 품위 있게 보내드리는 것, 그것이 남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막연한 불안감 대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비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지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실제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집에서 가족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119 신고입니다. 이미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집에서 가족이 쓰러져서 숨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면 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정확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안내해 줍니다. 구급대원이 사망을 확인하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줍니다. 이 사망진단서는 모든 절차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평소 병원에 다니셨다면 담당 의사에게 연락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치료받으셨던 경우라면 담당 의사가 환자 상태를 알고 있어서 가능합니다.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으셨거나 갑작스러운 사망인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경찰이 도착하면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고인의 평소 건강 상태, 복용 약물, 최근 이상 증상 등을 물어봅니다.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절차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찰은 검시관을 부르거나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고인을 모시고 가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합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사고사가 의심되면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으면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제출, 사망 신고, 보험금 청구 등 여러 곳에서 필요합니다. 사본 몇 장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다음은 장례식장 선택과 연락입니다. 고인이 평소 다니던 병원 장례식장이나 집 근처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 추천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장례식장을 정했다면 바로 전화로 연락합니다. 24시간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 언제든 연락 가능합니다. 고인의 이름과 나이, 현재 주소, 장례 기간과 종교 의식 필요 여부를 알려주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예약 상황과 비용을 안내해 줍니다. 여러 장례식장의 비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첫 번째 연락한 곳에서 바로 결정하지 말고 두세 곳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이송팀과 장례 지도사를 보내 고인을 모시고 갑니다. 보통 직원 두세 명이 방문하며 특수 침대나 들것을 가져옵니다. 이송 전에 가족들이 고인과 마지막 인사할 시간을 줍니다. 필요하다면 고인이 좋아하던 옷으로 갈아입히거나 머리를 단정히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있으시면 간단한 기도나 의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시신 이송은 보통 밤이나 이른 아침에 합니다. 주변 이웃들의 동요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미리 경비실에 연락해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협조를 요청하면 좋습니다. 이송 차량은 보통 검은색 승합차로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도착 후 고인을 염습실로 모십니다. 전문 장례 지도사가 고인의 몸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과 입관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3시간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가족들은 사무실에서 장례 일정과 비용 상담을 받습니다. 염습과 입관이 끝나면 고인은 빈소로 모셔지고 가족들은 조문객 맞이 준비를 합니다. 장례 방식 결정도 중요합니다. 가장 큰 결정은 매장과 화장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매장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화장을 선택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매장은 고인을 관에 넣어 땅에 묻는 방식입니다. 가족 묘지나 선산이 있는 경우 종교적 이유로 매장을 선택합니다. 매장할 경우 묘지 구입이나 기존 가족 묘지에 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장은 후손들이 직접 찾아가 벌초하고 성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화장은 고인을 불에 태워 재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화장을 선택하면 화장장 예약이 필요한데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장례식장 도착 즉시 예약하십시오. 화장 후에는 봉안당, 수목장, 자연장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봉안당은 화장한 유골함을 모시는 건물로 실내에서 조용히 추모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은 나무 아래 화장한 유골을 묻고 나무를 심는 방식이고 자연장은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장례 기간도 결정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3일장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가족 상황에 따라 1일장부터 5일장까지 다양합니다. 장례 기간이 길수록 친지들이 조문할 여유가 생기지만 비용과 체력적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고령 유족들이 며칠 동안 장례식장에서 지내는 것은 매우 힘드니 가족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신고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인의 주소지나 사망지, 신고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장례 중에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고가 도움이 됩니다.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원본과 신고인 신분증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병원에서 전자사망진단서를 발급해서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인은 보통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친족 순으로 할 수 있으며 동거하던 친족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하면 담당자가 서류와 신청서 작성을 안내해 줍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간단히 작성 가능합니다. 고인의 인적사항, 사망일시와 장소, 사망 원인 등 기본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신고 완료 후 사망신고 접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잘 보관하십시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자동 말소되고 여러 기관에 통보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선거인명부 등에서 고인 정보가 정리됩니다. 하지만 모든 기관에 완벽히 통보되지는 않으니 은행이나 보험회사, 통신사 등은 별도로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 고인 명의 각종 공과금, 카드 결제, 보험료 등의 자동 이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는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각 기관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가족을 떠나보내게 되었을 때 필요한 모든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119 신고부터 시작해서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선택, 시신 이송, 장례 방식, 결정, 사망신고까지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순간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단순히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런 주제에 대해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대화가 진정한 가족애의 표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만약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미리 들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연락처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 다니는 병원 번호, 신뢰할 만한 장례식장 정보, 가족과 친척들의 연락처, 그리고 각자의 의료 기록과 복용 중인 약물 목록까지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서류들의 보관 장소도 가족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통장, 인감증명서, 각종 보험 서류 등이 어디에 있는지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준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례 비용은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장보다는 화장이 비용이 적게 들고 장례 기간이 짧을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비용만을 고려해서 결정할 일은 아니므로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보험 서류와 연락처를 정리해 두고 가족들도 이에 대해 알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교가 있는 가정이라면 종교적 의식에 대해서도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종교적 절차를 원하는지, 어느 종교 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종교인에게는 언제 연락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두면 그 순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례 방식에 대한 개인적인 희망사항도 미리 표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을 원하는지 화장을 원하는지, 장례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고 싶은지, 조문객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가족들에게 알려두면 나중에 가족들이 결정하기 수월해집니다. 이런 준비들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정리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모든 연락처와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두면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잘 해두어도 실제 그 순간이 오면 슬픔과 당황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있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장례식장 직원들의 안내를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용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첫 번째로 연락한 곳에서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몇 곳을 비교해 보고 가장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장례 과정에서 가족들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고인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가족들 간의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과 역할을 나누어 함께 처리해 나가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도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인 명의로 된 각종 계약들을 정리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상속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고인을 존중하고 예의를 다해 모시는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들 속에서도 고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슬픔의 시간이지만 고인이 평안히 가실 수 있도록 남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그 순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불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그 순간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고인을 품위 있게 모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일이므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막연한 불안감 대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비책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변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으로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